네, 일주일 넘게 지역 감염을 넘어서던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잠시 주춤한 가운데 서울 관악구 사무실발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 미술관과 박물관 등 수도권의 일부 공공시설들은 입장 인원 제한 하에 다시 문을 열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신규 감염 사례의 좀 현황을 보면 해외 유입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어제는 좀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2주간의 수치를 보면 지역 감염보다는 해외 유입 사례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동안의 좀 추이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해외 유입에서 의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해외에서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입국하시는 분들로부터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던 경향성이 있었었고요. 네. 지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일정 수준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물론 지역 사회도 그렇고 해외 유입 관련 사항도 그렇고 특히 지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소 소강 상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가 4월 말 5월 초에 확진자가 안 나온 적도 연이어 며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급속하게 진행이 됐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해외 유입에서 걱정을 했던 게 이게 해외 유입 사례가 2차 감염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7건이 발생이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가족이나 이렇게 좀 자가 격리 중에서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2차 감염이긴 하지만 지역 감염으로의 전파는 아니다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2차 감염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해외 유입에 의해서 확진되신 분들이 차량으로 이동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자가격리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파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2차 감염은 맞습니다. 이제 굳이 그거를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로 지역사회 감염은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의 어떤 통제 하에서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지역사회로의 2차 감염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2차 감염이 되신 뭐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은 격리 중이겠습니다만 확진 전에 일상생활 하시면서 지역 내 3차 감염이 일으킬 수 있었던 개연성도 소지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발빠르게 접촉자를 파악을 하면서 차단을 했을 뿐이지 만약에 어느 순간에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경우 또는 좀 전파 속도가 조금 더 빨랐을 경우에는 물론 지역사회로의 추가적인 N차 감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단을 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통제 범위 하에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교과서적인 수준에서는 지역사회로의 2차 감염은 맞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건 전 세계적인 상황도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확진자 발표되는 것이 거의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좀 해외 유입, 그러니까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조금은 더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 어떠신가요? 지금 국내는 조금 그래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해외 사정은 계속 연이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이 확진될 가능성은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 그러니까 유입자를 막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방역적인 측면에서는요.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든가 항공편을 통제한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나온 것처럼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의 어떤 관계를 차단시키지 않은 방안 범위 내에서 조금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유입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해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 여쭤볼 게 텍사스에서 이제 돌도 안 지난 영아라고 하죠. 85명의 영아가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사망한 적도 있고요. 텍사스주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보건당국에서 발표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미국 사정이 안 좋다. 그러니까 연령대를 떠나서 누구나 감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영유아나 아니면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감염이 덜 된다라는 개념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어느 연령대든 간에 실제로 주변에 감염자가 많을 때는 전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치명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확진자도 많고 치명률도 상당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에 있는 일부 국가들, 특히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이탈리아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10%를 넘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래도 10% 수준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치명률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치명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감염 사례. 서울 관악구의 사무실 발 지역 감염 사례가 전국으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에 다녀온 송파구 60번째, 60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감염 사실이나 이런 경로들을 또 숨기는 상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때문에 광주에서 지금 12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본인의 동선을 숨기는 걸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인천 사례도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숨겨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어느 순간에 본인이 드러나고 있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할까 봐라는 시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동선을 자꾸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 송파구 60번째 확진자분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친인척을 방문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들과 식사를 한 3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친인척들한테 전파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약에 동선을 숨기지 않고 제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친인척들 중에 감염자가 덜 나오거나 뭐 빨리 파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를 예. 명심하고 절대 동선을 숨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거짓말 이렇게 하시는 사실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악구의 사무실발 확진자로 분류된 광진구 확진자, 제주도 방문하셨고 4명이 지역 주민이 감염되면서 제주도가 주말 사이 발칵 뒤집히면서 한 1,000명 정도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이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인근 학교의 등교 수업이 오늘부터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치가 좀 빠른 거 아니냐,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위양성이나 위음성도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PCR 검사에서, 그러니까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복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제 PCR 검사가 가장 민감도가 높은 진단 검사법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위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신 분들 중에 음성이 나왔더라도 실제로 2주간 자가격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음성이 나온다 그래서 반드시 안심할 건 아니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수도권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방역 당국도 오늘부터 수도권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좀 문을 순차적으로 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방안도 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제는 좀 괜찮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조금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좀 후자 쪽입니다. 좀 이른 감이 이르다. 있다. 예. 아직 연이어 지금 수도권 뭐 전국적으로 대전이나 광주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자체에서 계속 집단 감염을 했었거든요. 그 상황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사회 내에서는 숨은 감염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방역의 어떤 고삐를 조금 늦추게 되면 급속한
그러니까 확산세로 접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된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늦게 개방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그 당분간이라는 게 사실 이제 많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괜찮아지면 빨리 문을 열려고 좀 추진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과연 그럼 언제까지 이것들을 조금 계속 통제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치나 이런 내용적인 면을 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할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느 정도 좀 내용적인 면에서 좀 안정화됐을 때 문을 열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한 다음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들이 크게 줄었을 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감염된 사람인데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숨은 감염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 비율이 적어들게 되면 네. 실제로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보고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 숨은 감염자의 비율이 그러니까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이 낮아졌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오픈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어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 현황이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26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로써 누계는 13,771명이고요. 신규 확진자 26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22명, 우리 지역 감염은 4명입니다. 30명대를 유지하다가 20명대로 떨어진 것도 고무적이고 사실 뭐 휴일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통계치에 뭐 이렇게 일일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 감염이 한 자릿수로 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서요. 이 수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추세는 굉장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언제든지 다시 조건만 맞으면 크게 집단 감염을 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그래서 이 단계 때 더 조금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국민들이 협조를 하면서 일정 기간을 좀 지나야지만 우리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크게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여파는 또 상당히 오래 갑니다. 뭐 1개월, 2개월 넘어서 굉장히 오래 가기 네. 때문에 이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하고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도 보면 총 4명의 지역 감염 사례 중에서 서울에서 2명,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1명의 사망자가 추가됐고요. 오늘 0시까지 총 296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한 번의 이런 집단 감염을 통해서 이게 한 달 넘게 좀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아무래도 그 지난 5월 황금 연휴 때 이태원발 집단 감염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7말 8초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 휴가철, 여름 휴가철이 또 다가오고 있다 보니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국내로 많이 여행을 가시려고 계획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휴가 기간 동안 좀 준비 대비를 잘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 네. 그러면 특정 장소들에 모이게 되는 경향을 분명히 띠게 될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모이게 되면 그 어떤 인구,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 분명히 숨은 감염자들이 존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좋은 거는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올해만큼은 그래도 가급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게 가장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오늘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도 이번 여름 휴가를 안전한 집에서 보내기를 좀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떠나게 된다면 떠나더라도 좀 한적한 곳에서 좀 휴가를 보내달라라는 권고의 말도 좀 남겼습니다. 모임이 이제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름철 휴가철에 우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해수욕장 정도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해수욕장하고 물놀이 시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두 군데 공통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통제 방안이 마스크 착용이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환경이 물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장 내에서는 그러니까 물 이외의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는 어떤 조항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전파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과거 사례들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못하게 되고요. 예. 그 지역 내에 전국에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네. 전국적으로 또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피하셔야 되고 뭐 물놀이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놀이 시설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방역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위험 요소가 높은 어떤 시설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외 유입 사례가 22명, 지역 발생 사례가 4명, 그래서 총 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 발생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는 고무적인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다음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방역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호흡기와 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고 이걸 운영을 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씀하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코로나19의 어떤 임상 증상, 대표적으로 호흡기 증상, 기침이라든가 인후통이라든가 발열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을, 겨울이 됐을 때 감기나 독감의 임상 증상하고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호흡기나 발열 임상 증상을 보이는 분들을 사전에 걸러서 대형 병원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1,000여 개의 어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실효성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의협에서 제안을 한 거를 정부에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동네에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발열 증상은 발현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병에 있어서. 근데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균이든 바이러스 등 감염이 일어나면 발열 증상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만들어 놓으면 그럼 동네의 의원들을 방문하지 말고 거기를 가라고 하는 건지 이 정확한 제시 방안이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보건소에는 1개 정도 설치하고 의원급을 위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가야 되는 건지 동네 의원을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1,000여 개, 전국에 1,000여 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환절기가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호흡기 증상을 보일 때마다 환자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되면 굉장히 숫자가 적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오히려 그 환경에서 전파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약학대학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 질문도 좀 드릴게요. 셀트리온에서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시험 승인을 따냈군요. 국내에서 가장 빠른 거라고요? 어떻습니까? 치료제 쪽에서는 가장 빠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내에 일상을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내에 임상 일상을 마치고 그다음에 연말에서 내년 연초까지 임상 2상과 3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항체 치료 쪽의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다른 치료제의 어떤 대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효능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해서 건강한 성인 32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내년 상반기쯤 상용화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상용화가 이제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이 과정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잘하면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기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